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뿌까님께서 어렵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뿌까님의 이야기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무사 귀환하셨습니까? 네, 너무 바빴습니다. 아니, 아까 제가 살짝 불안한 채팅을 처음부터 봐가지고 늦으면 어떡하지라는 얘기를 듣고 살짝쿵 떨렸었는데 그래도 뿌까님은 기가 막히게 약속을 지켜주시네요. 맞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오늘 얘기할 거는 첫 시청 때 했던 것처럼 엄청 긴 거는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은 굿 이후의 비하인드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일단은 뿌까님이 어떤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반응이 좋으면 또 그대로 또 부담이 되고 반응이 안 좋았을 때는 또 그대로 부담이 되고 양쪽 다 부담이 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이야기는 레전드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네, 그냥 편안하게 내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뿌까예요!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 지금 영상이 떠 있으니까 그 이후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들려드리려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굿을 하고 저는 개명까지 같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 수호신도 한 분 계시다고 했는데 네. 그 수호신에 대한 짧은 비하인드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원래 굿을 할 때 굿판을 딱 열었을 때 막 선생님들께서 저희 신령님들께 드리는 큰 제사상이 이렇게 앞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갑자기 선생님들이 아유 저거 어떡하니 어떡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그분들 눈에는 보이시겠죠. 저희는 안 보인다고 해도. 근데 어떤 이제 꼬맹이가 계속 그 제사상을 막 밟고 다니면서 뛰어다녔던 거예요. 애기니까. 그래서 뭐가 보이시나 보다 이렇게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제 수호신이셨더라고요. 동자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그때 도령님도 처음에는 남자분이신 것 같고 근데 어릴 때 정말 아기 때 뭐 만약 한 4-5살? 뭐 이럴 때 좀 돌아가신 분인 것 같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남잔가 보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저희 외할아버지도 오셨었으니까 저희 할머니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원래 처음에 굿을 잡았을 때 외할머니한테 말씀을 못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이런 것도 모르겠으니까. 근데 어쨌든 잘 끝났고 이제 할아버지도 오시고 했으니까 제가 엄마한테 그래도 외할머니한테는 말씀을 다 드리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되게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할머니도 듣고 싶은 말도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걸 좀 못 들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굿판 열었을 때 보니까 법사님이 그러셨었어요. 외할아버지는 본인이 죽을지 모르셨다. 사야실 줄 알았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족들한테 더 표현할 수 있을 시간이 있을 줄 알고 조금 못한 게 있었는데 본인도 그렇게 되실 줄 몰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되게 울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전달을 하려고 외할머니를 만나러 굿하고 한 1-2주 정도 후에 가고 있었어요. 외할머니 댁에. 근데 갑자기 제 친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자기가 방금 무슨 꿈을 꿨는데 이거 언니 꿈인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야? 이렇게 했는데 친구가 꿈에 어떤 남자 도령님이 나오셔서 자기가 같이 논뚝을 걷고 있었다. 근데 도령님이 자기한테 이제 같이 걸으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제 친구는 사실 그때는 도령님을 몰랐거든요. 지금은 한번 소개를 해드려서 몇 번 갔는데 근데 친구가 하얗게 이렇게 그 남자분들 하얀 한복 있잖아요. 위아래 다 흰색인 한복? 네. 그거를 입고 계셔서 뭐 어디 굿판이라도 다녀오셨어요? 라고 이렇게 친구가 물은 거죠. 근데 그분이 씩 이렇게 웃으시면서 네 맞아요 지금 굿하고 왔어요 라고 하셨대요. 근데 갑자기 도령님이 갸우뚱 하시더니 남자가 아닌가? 여잔가? 막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을 꾸고 친구가 너무 뭐지 싶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한 거죠. 이거 언니에 관한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외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가 사정을 다 얘기를 하고 이런 게 있었다 저런 게 있었다 했는데 할머니가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 여자일 거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한 거죠. 알고 봤더니 저희 외할아버지한테 누님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 문둥병이라고 하죠. 나병. 그거에 걸려서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상을 뛰어다니실 때 머리도 막 흥커러져 있고 얼굴도 좀 피부병이 있고 하니까 남자인 줄 아셨던 거예요. 선생님들이 다. 근데 외할아버지 누나인 것 같다고.
그래서 이분이 네 수호신인가 보다 이렇게 한 거죠, 할머니가. 그래서 제가 도령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누님이라고 하시더라. 그랬더니 그래서 저희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헷갈렸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잘 몰라서 수호신이시면 제 옆에 365일 착 붙어 계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도령님이 깔깔깔 웃으시면서 약간 수호신의 개념이 그런 게 아니다 이러시면서 또 이제 애기시니까 그분이 평소에는 그러니까 이분이 좀 약간 흥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제 뭐 벚꽃 피고 이렇게 꽃도 피고 하면은 꽃 구경 갔다가 나비 따라 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놀다가 제가 뭔 일이 생길 것 같으면 이렇게 와서 착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 제가 개명하고 굿도하고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주 자체를 바꾼 건 아니지만 많은 것을 좀 흔든 거잖아요. 저에 대한 것을. 도령님이 그때 이름을 개명을 하면은 이게 뭐 법적으로 이름이 바뀐다고 이름이 사실 바뀌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저한테 이름이 제대로 이제 착 하고 붙는 그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되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린대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굿을 했으니까 저한테 있었던 살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무슨 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빠져나가고 저의 새 이름이 저한테 이제 착붙이 되면 그때 제 이름이 완전히 되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법적으로 개명을 해도. 근데 제가 사주에 살이란 살이 다 껴있어가지고 조금 몇 년 동안 다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제가 굿하고 나서 엄청 크게는 아닌데 교통사고도 한 번 있었고 그리고 칼을 대는 수술을 조금 몇 번 했었어요. 말도 안 되게 다치거나 아니면 갑자기 어디 뭐 다리나 이런 피부에 갑자기 섬유종이 생겨서 그걸 떼는 수술을 하고 그런 거를 몇 개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좀 크게 한번 팔을 칼에 베어가지고 좀 여러 번 꼬매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됐었을 때 뭐 10년에 한 번씩은 제가 가니까 제가 19년도 때 조금 많이 다쳤거든요. 그 교통사고도 칼 대는 수술들도 다 19년도, 20년도 그 사이에 다 했는데 그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사실은 저한테 있었던 살들을 생각을 하면은 거의 삼재 진짜 제대로 맞은 사람들만큼으로 원래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었어야 되는 살인데 이거를 다 수호신이 막아주셔서 이 정도에서 끝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2년 전인가 맹장이 터졌거든요. 다행히 터지진 않았고 직전이었던 거예요. 터지기 직전.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급하게 휴가 쓰고 병원으로 막 달려가고 이랬었거든요. 택시 타고 거의 기어가다시피 해가지고 병원을 갔었는데 그때가 코로나 끝물이었어서 바로 수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검사해야지만 음성 떠야지만 수술을 해주니까 결국 수술도 하고 이제 다 끝났는데 그때가 또 연초였거든요. 제가 기억할 때 22년 초였어요. 완전 1월 3일 이때였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회복 좀 하고 그냥 신년운대 한번 보러 도령님한테 갔는데 도령님한테 그냥 제가 저 맹장 수술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멋쩍게 웃으면서 얘기했더니 그게 마지막 살이었나 봐요. 그게 좀 크게 나간 것 같다 이러면서 원래 살이 한 번씩 나갈 때는 이렇게 몸에 생채기가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에서 끝났으면 다행이라고 자기는 솔직히 좀 걱정했었다고 이렇게 하셨었거든요. 더 크게 다칠까 봐. 근데 수호신이 되게 잘 막아주시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맹장도 안 터졌으니까. 터지면 더 크게 수술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건강적인 거는 괜찮게 잘 넘어가게 됐어요, 제가. 근데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었잖아요. 귀문도 닫았고 영안도 이제 다친 것 같고 근데 꿈으로 나온다고 이제. 그때 한번 그때도 22년, 23년? 작년, 재작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엄청 크게 한번 악몽을 꿨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저도 꿈을 자주 꾸진 않는데 원래 꿈을 꾸면은 우리가 일어났는데 그냥 기분만 나쁘고 기억이 안 나는 꿈도 있고 기분은 되게 좋은데 역시 기억 안 나는 꿈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선명하게 기억나는 꿈들은 조금 예의주시를 하는 편이거든요. 꿈이 잘 맞는 편이라서. 근데 그때 꿈에 엄청 장대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저한테 제 앞에 있는 어떤 차를 가리키면서 트렁크를 열어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의 차를. 근데 꿈속에서 열어야 될 것 같아서 열었어요, 트렁크를. 근데 그 안에 톰나 있는 여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정면으로 저를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표정으로. 근데 제가 이제 꿈에서 울면서 깼거든요. 아침에 깰 때도 엉엉 울면서 깼어요. 너무 무서워서. 근데 이게 사실 1, 2년이 지난 꿈인데도 저는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날 정도거든요, 그게. 근데 그때 당시에
이거를 그냥 도령님한테 꿈 얘기를 물어볼까 하다가 그냥 별거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안 물어봤었어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몇 개월 정도 후에 다른 일 때문에 잠깐 갔었다가 그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도령님이 그 얘기 듣자마자 이거 왜 자기한테 그때 빨리 말 안 했냐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별거 아닌 줄 알았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진짜 소름이 돋았던 게 사실 저는 그 첫 시점 때 했었던 그 똘순이 이모 있잖아요. 똘순이 이모 얼굴을 몰랐었거든요, 저는. 근데 엄마가 한 딱 그 꿈꾸고 이후에 엄마가 중학교 앨범에서 사진을 보여주셨었거든요. 근데 꿈에 나왔던 그게 이모 얼굴이더라고요. 오.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도령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사진을 최근에 봤는데 꿈에 나왔던 그게 이모였더라. 근데 우리는 분명히 3년 동안 제사 자기 지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 18, 19, 20년 이렇게 3년 동안 저희 외할머니 동네에 있는 엄청 큰 절에다가 이제 부탁을 해서 백중이라고 하는 날마다 제를 다 드렸거든요, 3년을. 근데 그러고 이제 2년이 지난 시점이었잖아요, 제가 꿈을 꾼 게. 근데 그런 모습으로 나온 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해달라는 대로 해줬는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무서운 몰골로 나와서 사람을 울면서 깨게 하나. 그런데 도령님이 약간 머뭇머뭇하시면서 하는 게 이게 약간 이제 귀신들이 그냥 뭐 의례적으로 나 3년만 뭐 해주면 3년만 이런 게 약간 예의상 하는 말 같은 거 있잖아요. 진짜 3, 4번이면 돼가 아니라 3년 은 해줘 이런 뜻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3년 딱 하고 이제 안 했거든요, 저희 엄마가. 이모에 대한 거는. 근데 좀 더 받고 싶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꿈에 나온 거라고, 자기 한 번 더 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도령님한테 그 얘기 듣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말을 했어요, 이거를. 근데 엄마가 극대노를 하신 거예요. 아니, 해달란 대로 다 해줬는데 왜 또 딸 꿈에 나와가지고 애를 울리냐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엄마한테 엄마 그냥 내가 도령님한테 조금 이렇게 제 올려달라고 부탁드릴까? 이렇게 했었어요. 한두 번만 더 해드릴까? 이렇게 했는데 엄마가 괘씸하다고 안 해줄 거라고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차라리 그 돈 할 거면 우리 아빠 거를 더 해주지. 나는 걔 거는 안 해줄 거다. 너무 괘씸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했어요, 사실. 약속은 우린 지켰으니까 이거 가지고 만약에 조금 더 걔가 뭔가 하면은 이거는 진짜 걔가 나쁜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욕심이지, 엄마가. 욕심. 네, 그쵸. 그래서 이제 도령님한테도 이걸 제가 안 하면 뭔가 해달라고 지금 온 건데 이걸 안 하면 무슨 일을 저한테 하는 건가요? 그랬더니 뭐 뿌까 씨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약간 좀 꼬장 부리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럼 안 해도 되는 거죠? 했더니 네, 안 하셔도 되기는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안 하겠다고 했어요, 저도. 그래서 또 꿈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한동안 잘 지냈는데 올해 제가 뭐를 하나 좀 했거든요. 또 꿈에 뭐가 나와가지고 제가 사실 올 초에 저한테 조금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학업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연구를 하면서 되게 올해가 중요한 시점이었는데 이상하게 뭐가 너무 안 풀리는 거예요. 올해 상반기에 너무 하나 산을 넘어서 힘들게 넘었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뭐가 턱 막히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했는데 또 뭐가 턱 막히고 약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간 저한테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든 거죠. 체력적으로도 너무 힘이 들고. 근데 여름쯤에 한 5월, 6월 이때부터 저는 이제 살아온 인생에서 그런 영적인 경험이 조금 있으니까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딱 상반기 그때 좀 힘들다고 느끼는 그때에 그냥 내가 좀 피곤하다, 조금 속이 상하네, 뭐 조금 슬프네 이 정도가 아니라 약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길을 걸어 다닐 때도 약간 좀 가수면 상태처럼 되게 멍하고 잠이 안 깨는 느낌이고 잠을 분명히 잘 잤는데도 너무 늘어지고 약간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울증처럼 눈물도 계속 나고. 근데 저는 제가 사실 공부하는 쪽이 심리학 쪽이라서 그쪽으로도 공부를 했고 저도 우울증이라는 거를 경험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느낌을 아는데 그거랑 좀 다른 결인 거예요. 몸에서 느껴지는 느낌들이. 그래서 이거 뭔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초반에도 계속. 근데 어느 날 꿈에서 제 자취방의 모서리에 진짜 손바닥마다 바퀴벌레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약간 그냥 벌레가 나온 꿈이다 이 느낌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약간 저게 뭐야 이래가지고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약간 딱 이 느낌 있죠. 나 좀 봐. 나 여기 있어. 딱 이 느낌인 거예요. 느낌이 그게 딱 전달이 되는데 아 이거 좀 예산일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 꿈이랑 제 힘듦이랑 이게 겹쳐가지고 제가 원래 딱 상반기 연초에만 사실 도령님을 보러 가요. 그 이후에는 진짜 별일 없으면 안 가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여름에 갔어요. 예약을 하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저도 모르게 그 신당을 딱 들어가서 돌불도령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냥. 그래서 그냥 막 엉엉 울었어요. 근데 도령님이 또 너무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알아. 괜찮아. 약간 이런 얼굴로 앉으셔서 휴지를 막 뽑아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네. 막 울다가 제가 너무 죄송해요. 앉자마자 울어서 죄송해요. 이랬는데 갑자기 저한테 뿌까씨 근데 잠은 자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뿌까씨 지금 몇 달째 잠을 못 잤다던데?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누가 봐도 잠을 못 잔 사람의 몰골이긴 했어요, 제가. 근데 그런 게 그냥 또 제가 앉자마자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또 더 서러워가지고 막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뭔가 내가 느낌이 이상하다, 지금. 이게 그냥 피곤하고 이런 느낌의 그게 아니다. 이게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꿈 얘기를 딱 했는데 들으시다가 갑자기 그거 조상님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데요? 이랬는데 근데 이거는 좀 까봐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이미 굿을 한번 크게 했기 때문에 도령님도 제가 사실 올해 초에 저를 봤을 때 10년 문제 본다고 갔을 때 사실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타다가도 새 차를 뽑아서 잘 닦아서 타다가도 뭐 고속도로도 가고 흙길도 가고 이렇게 하면은 바퀴에 뭐 때도 묻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게 한번 싹 씻어냈어도 이게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들이랑 지내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이게 또 뭐가 다 묻는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 굿을 했다고 죽을 때까지 빈 그릇으로 깨끗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굿을 한 지 6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때 아닌 때가 묻은 거죠. 어딘가에서. 근데 조상님 중에 어떤 분이 뭔가 저를 통해서 도령님한테 가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는 어떻게 보면은 증손녀가 저니까. 그러니까 저를 타고 온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어떤 거를 제가 이렇게 좀 타가지고 그때 그런 게 좀 힘들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힘들었던 것도 맞지만 좀 그런 거를 극대화해서 느꼈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같이 이제 묻어난 거죠. 근데 도령님이 그때 1월 달에 저를 봤을 때도 뿌까 씨가 올해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굿을 또 하자 이게 아니라 살짝 한번 닦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리 한번 세차 한번 하듯이 살짝 뭐를 하고 싶은데 그분도 저한테 그거를 얘기하는 게 되게 부담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1월 달에 얘기를 안 하셨던 거예요. 뭔가를 지금 뭐 소소한 어떤 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뭐 큰일 난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었었으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6개월 만에 애가 이제 엉엉 울면서 들어오니까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그분도. 근데 제가 이제 너무 힘들다. 내가 지금 굿을 할 게 아니면 그러니까 어차피 저한테 딱 그랬거든요. 뿌까 씨는 죽을 때까지 더 이상 굿이라는 건 할 필요가 없다고. 근데 이런 식으로 조금 힘들 때 한번 이제 신령님들 도움 받아서 어떻게 보면 세차 한번 살짝 싹 하고 뭐 오반기도 한번 흔들어 제껴가지고 조금 길도 한번 싹 터주고 이렇게 하면은 좋으니까 그냥 그거 하나만 자기는 좀 권해주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비용이 별로 비싸지가 않았어요, 진짜. 제가 다 될 수 있었고. 근데 저도 너무 힘들었었으니까 저는 제가 이거 해서라도 제가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으면은 저는 하고 싶다. 그리고 저는 수호신도 계시고 이렇고, 그리고 조상님이 저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그것도 들어드리는 게 저는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도령님이 그래서 6월 말부터 해가지고 3개월 동안 100일 기도를 올려주시기로 했어요, 제 거에 대해서. 근데 그 100일 기도를 하면서 그 조상님이 누구신지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그것도 같이. 그렇게 해서 한 1주일, 2주일 정도인가? 이렇게 지나고 나서 기도 올리시면서 그분이 누구인지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신가요? 이렇게 했더니 뿌까님의 외가뿌리, 그러니까 외가 쪽에 젊은 남성분이신데 젊을 때 돌아가신 분이시고 근데 이분이 병에 걸리신 건가?
왜 이렇게 약기운이 세지?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엄마랑 동시에 카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 외가 쪽에 뭐 병으로 돌아가신 젊은 남성분이 있어? 이렇게 했더니 엄마가 병은 아니고 농약 드시고 자살하신 분이 있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롱님한테 말씀드렸더니 그 약이 그 약이었나 보네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구판을 열어서 그분을 초대해가지고 그분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저에 대한 기도를 올리시면서 어떻게 보면 저의 조상님들을 쑥 훑어보다가 이렇게 턱 얻어 걸린 거니까 이렇게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아니셨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때 표현하실 때 그분의 몫이 잡혔다. 근데 그분의 어떤 심정, 마음 이런 게 본인한테 전달이 되신 거지? 그분이 막 설라설라 내가 뭐가 억울하고 내가 속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조금 까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이렇게 했더니 저희 외할머니의 친남동생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외가 쪽에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었어? 라고 했더니 그때 뭐 난리도 아니었어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저희 엄마는 기억하시는 분이니까 저는 아예 모르는 분이고 근데 그때 저한테는 삼촌 할아버지겠죠. 이제 외삼촌 할아버지? 이런 분인데 그분이 원래 엄청 순둥순둥하시고 눈치도 되게 빠르시고 엄청 순하고 착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겨서 와이프랑 사이가 조금 안 좋아졌었나 봐요. 네.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조금 저희 가족 얘기가 좀 나오는데 저희 외할머니 형제분들 이렇게 있었을 때 그때는 엄청 옛날 시대니까 사실 저희 외할머니 때 쪽이 원래는 되게 잘 사는 집이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외할아버지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반대가 조금 심하셨어가지고 그 돈 많은 집에서 딸이 시집 간다는데 이불 한 채만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돈도 안 주고. 그래서 되게 힘들게 신혼생활을 하셨거든요. 저희 외할머니 부부가. 근데 외삼촌 할아버지가 막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결혼해서 나갔을 때도 저희 외할머니의 오빠들이 조금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개베이비들이었는데 돈을 이제 막 자기들이 다 갖고 싶어가지고 그 외삼촌 할아버지한테 좀 일 있고 이럴 때도 엄청 눈치 주고 이러면서 해서 되게 저희 외삼촌 할아버지가 좀 눈치 보면서 사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도 착하셔가지고 뭐라고 말도 못 하시고 예. 근데 그러다가 아이가 안 생겨서 좀 불화가 있었고 그렇게 하시다가 외할머니가 외삼촌 할아버지 집에 갔는데 방에 갔는데 방문이 잠겨 있어서 문을 열었는데 음독을 하신 거죠. 농약을. 그래서 이제 가셨던 거예요. 예. 근데 그분이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한테 말을 했고 엄마도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만약에 그분이 A 삼촌이라고 하면은 A 삼촌이 지금 뿌까한테 갔다더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내막을 들어보니까 그 삼촌이 저한테 올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거의 50년 이상은 되셨을 건데 저희 할머니 젊으셨을 적이니까 근데 그 외삼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외할머니의 오빠들이 이분한테서 어떻게 보면 재산을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큰형의 자기 아들을 그 삼촌의 양자로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 아들을 자기 남동생 아들 밑에 넣은 거예요. 그 사람 돈 가져가려고. 이게 이제 나쁜 짓이잖아요, 이거는. 안 그래도 돌아가신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양자가 된 그 분이 나중에 뭐 좀 약간 이상한 데 빠지시긴 했는데 그쪽에서 자기가 혼자 절을 사가지고 나름 뭐 그 외삼촌 할아버지 제도 지내고 했다고 들었어요, 제가. 분명히. 외할머니가 그래도 꼬박꼬박 내 동생 제 지내주니까 고맙다면서 제 지낼 때 같이 가시기도 했었고 아니면은 돈이라도 보태기도 하셨고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외할머니한테 말도 없이 그쪽 집안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합동제사처럼 1년에 제사 그냥 한 번만 지내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제사를 바꿨던 거죠. 근데 돌비님 생각해보세요. 내가 50년 전에 죽은 20대 남잔데 네. 200년 전에 죽은 증조 외할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이랑 제사밥 같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밥 숟가락도 못 얹어 거기다가는. 예.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 그 외삼촌 할아버지가 조금 자기도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셨는지 그 양자분 이것도 웃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귀신이 되면은 한 가지에 좀 집착하게 된다고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분이 자식이 없이 돌아가셨잖아요. 자식이 없어서 그런 것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자기 자식은 아니지만 양자로 된 그 자식을 자식처럼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한테 되게 붙어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쪽 집에서는 그냥 귀신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무당들을 불러다가 퇴마굿을 했던 거예요. 이분은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냥 나 조금 봐줘, 나 좀 챙겨줘 이런 거였는데 썩 꺼져라 약간 이런 굿을 한 거죠. 불러다가 이제 후드를 패는 굿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면은 그 양자한테서 있다가 잠깐 떠나서 또 다른 친척한테 갔다가 그럼 또 그 친척들은 또 무당을 불러다가 또 테마굿을 하고 이렇게 해서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셨더라고요, 그분이. 근데도 악기가 안 된 게 저는 진짜 신기했어요. 저는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저는 악기 됐을 것 같거든요. 예. 그렇게 한 3번, 4번을 테마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을.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무속 쪽에서도 그 영가들에 맞는 굿이 있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테마를 해야 되는 영이 있고 천도를 해야 되는 영이 있는데 천도를 해야 될 영을 테마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니까 또 못 가신 거예요, 이분이. 근데 그러다가 여기 보니까 트리플 콤보였던 뿌까가 있네?가 된 거겠죠, 이제? 근데 뿌까가 돌비도령을 안 해? 그럼 내가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겠다. 가 돼서 저한테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한테 그걸 다 말씀을 드렸더니 할머니가 그거 얼마나 드냐? 우리 동생 보내는 거 얼마나 드냐? 이렇게 했는데 제가 도령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이게 굿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미니 천도제인 거예요. 오. 얘기 한번 살짝 들어주고 아 그러셨냐? 속상하셨겠다 이런 얘기 듣고 제 하나 싹 올려서 천도 직행 이렇게 할 수 있는 비싸지도 않은 미니 굿이었어요. 한 40만 원밖에 안 했어요, 진짜. 오, 상값만 막 그래서, 이런 느낌. 네, 상값. 그래서 할머니한테 말씀드렸더니 그 돈 내가 줄 테니까 우리 동생 보내주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도령님한테 가서 저 그거 천도제 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잘 생각하셨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부탁을 했어요. 혹시 저희가 뭐 준비해야 될 거는 없냐 이렇게 했는데 딱히 없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상하게 제가 느낌이 뭔가 하나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외할머니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그 삼촌이 뭐 생전에 좋아하셨던 음식이나 이런 거라도 있냐, 뭐 상 차리실 때 이런 거 뭐 넣어달라고라도 하려고요 이렇게 했는데 아이 북가야 그 시절에는 다 없이 살던 시절인데 뭐 좋아하는 음식 이런 거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이러면서 근데 외삼촌 할아버지가 담배를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담배는 살 수 있잖아요 제가. 그죠. 예. 그래가지고 그때 피셨던 담배는 없겠지만 그래도 담배는 많으니까 제가 알겠다 이렇게 하고서 처음에 이제 편의점에 가서 고민을 했어요. 이제 도령님한테 전달을 드려야 되니까 제 하시기 전에 드릴 게 있어서 제가 잠깐 예약을 하고 가고 싶은데 언제 되세요 해서 뭐 언제 돼요 해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편의점에 가서 고민을 했어요. 양담배랑 우리 국산 담배랑 섞어서 드려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막 하다가 그래도 원조가 낫지 않을까 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뭐 3개를 사가야 돼 5개를 사가야 돼 하다가 그냥 좀 아저씨들 많이 피시는 그냥 제일 기본 담배 한 보로를 그냥 샀어요 제가. 보로로. 예. 한 보로를 사서 갔어요 도령님한테. 도령님 제가 부탁드릴 게 있는데 한번 주선수 좀 해서 담배를 꺼냈더니 막 박수를 막 치시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가져오셨다고. 그래서 왜요? 이랬더니 태울 수 있는 게 제일 좋대요. 태워서 보내드릴 수 있는 거 같이. 예. 담배 그대로 태우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 갖고 왔다고. 준비하실 때 어떻게 보면 살짝 이제 삼촌이랑 살짝 소통을 하셨나 봐요. 소통을 해봤는데 원래 이렇게 말이 많으신 편은 아니신데 보니까 약간 조금 억울함 아니면 억울함이 좀 있긴 하셨더라 이러면서 도령님이 보니까 어떻게 보면 50년 동안 밥 한 끼 제대로 못 드신 거잖아요. 제삿날에도. 그러니까 행색도 조금 비루하셨고 좀 배도 많이 고파하셨고 이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하나 의문인 게 있었어요. 아니 근데 조상님이시면은 왜 제 굿판에는 안 오셨던 거예요? 오실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때 얘기하실 수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도령님이 얘기하셨던 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본인의 목숨을 끊은 사람들은 원래 좋은 데 못 간다고 하잖아요. 자기 묶이죠. 혼자 좋은 데 못 간다고. 예, 묶여버리니까. 굿판도 못 들어온대요. 그런 분들은 애초에 입국컷. 그래서 왜 혹시 뭐 우리 최근에 TVN에 보면은 귀신전이라고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굿이랑 무당에 대한 거기에 그게 되게 잘 나오는데 굿할 때 그 입구가 있잖아요. 문지방 밖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음식 이런 거 저런 거 좀 비벼가지고 이렇게 밖에 놓거든요. 굿도 어떻게 보면은 파티잖아요. 파티. 그니까 지나가는 잡기들도 니네가 굿판에는 못 들어오지만 이거 먹어라 이렇게 밖에도 차려놓거든요. 근데 아마 그분은 그걸 못 넘으셨을 거라고 문턱을. 거기까지는 오셨을 수 있다. 굿판까지는.
근데 아예 못 들어오셨을 거라고. 왜냐면 죄를 지으신 거니까 그것도. 예. 그래서 아마 그때 안 잡힌 것 같다, 몫이 안 잡힌 것 같다. 그래서 진짜 신기했던 게 저는 제가 첫 시참 때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처음 도령님을 만났을 때 저희 엄마 아빠를 소환을 했잖아요. 당장 내 지역으로 와라고. 그때 저희 엄마 아빠가 결혼식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결혼식이 누구네 결혼식이었냐면 저희 외할머니 쪽에 그 네. 형제의 자녀 결혼식이었어요. 이게 크게 묶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때도 거기 계셨을 거다, 그분이.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와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부판에는 못 오고 이렇게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은 제 주위에 계시다가 그날 그때 뭐 주파수가 맞았던 걸 수도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슉 하고 오신 거라고 얘기하려고. 그래서 제가 도령님한테 너무 그냥 마음이 아프고 이래서 이분 꼭 좋은 데 보내주시고 음식도 진짜 맛있는 거 좋은 거 올려주시고 만약 돈 더 필요하면 제가 더 드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네. 아유 아니라고 막 이러시면서 근데 도령님이 씩 웃으시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외가 쪽이랑도 이제 소통을 하신 거잖아요, 그 도령님이. 근데 지금 외가고 친가고를 불문하고 조상님들이 뿌까님을 진짜 너무 예뻐하신다고, 너무 예쁘게 보신다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아끼고 있고 이래서 이번에 이 삼촌 보내드리고 나면은 정말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되는 엄청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딱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도령님이 천도제 한다고 이제 사진을 막 보내주셨어요, 저한테. 네. 제사상 이렇게 차렸고 이렇게 상 있고 오방기도 이렇게 하고 그 부정 터는 거 이런 것도 다 하려고 다 준비했다고 사진을 주셨거든요,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고서 한 몇 시간 정도 후에 연락이 온 거예요. 잘 끝났다고. 어떻게 담배 좋아하셨냐 이거부터 물어봤어요, 제가. 예.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셨다고 진짜. 그러면서 이제 외할머니한테도, 외할머니가 돈은 내셨잖아요, 이 비용은. 그래서 외할머니한테도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누나한테 고맙다고 전해달라고도 하셨고, 그리고 막 좀 비루하셨다고 하셨잖아요, 행색이. 네. 처음에. 그래서 도령님이 진짜 새하얀 한복 이렇게 저고리해서 옷도 새 걸로 갈아입혀드리고 좋은 데 보내드렸다고 엄청 웃으면서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진짜 저도 신기했던 게 도령님이 저 백일기도도 같이 그때 올려주시고 천도제도 같이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끝나고 그때가 한 8월 이때쯤에 끝났거든요, 그게. 네. 아직 백일기도가 안 끝났을 때였어요. 근데 제가 감사하다고 이제 인사드리려고 딱 도령님한테 갔는데 도령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왜요? 북한씨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졌냐고. 오. 자기 기도 되게 잘하는 것 같다고 이러시면서 이렇게까지 내 기도빨이 잘 맞는다고? 이러시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게 저도 신기했던 게 저랑 같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선생님이 있거든요. 네. 회사에서. 그분도 느낄 정도였어요. 왜 이렇게 밝아졌냐, 선생님 얼굴이? 뭐 했어요? 이럴 정도. 왜냐면 그전에는 제가 얼굴이 너무 안 좋고 막 울 것 같은 얼굴이니까 매일 선생님 어디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병원 안 가봐도 돼요? 이랬었는데 제가 그 100일기도 조금씩 지나면서 너무 얼굴이 좋아지니까 선생님 혹시 뭐 오히려 저한테 피부과 다녔어요? 이럴 정도로. 시술. 네. 그래서 아니요? 이렇게 했는데 얼굴이 저번 달이랑 이번 달이랑 너무 다른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진짜 있긴 있나 보다 저도 싶었거든요. 그리고 진짜 신기했던 게 제가 상반기가 되게 힘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삼촌 할아버지 보내드리고 나서 고민하고 힘들어했던 그 모든 일이 진짜 일사천리처럼 다 풀렸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약간 조상님 잘못이면 떡이라도 떨어지나 보다 이러면서 제가 도령님한테 진짜 감사하다고 이렇게 했더니 딱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팁 아니면 팁인데 1년에 그 백중날이 있잖아요. 뭐 네. 8월 중순 뭐 9월 이때쯤에 그럴 때에 그냥 한번 점검하는 식으로 이렇게 조상님 때 뭐 있나, 걸리는 거 있나 없나 이런 거 한 번씩 그냥 확인하고 가는 거는 좋다고. 그리고 좀 좋게 갈 수 있으면 뭐 좋게 가는 게 좋으니까 굳이 이렇게 묵혀가지고 일로 키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희 엄마는 원래는 어떻게 보면 또 제가 엮인 일이었잖아요. 무슨 일이 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네. 또 제가 중심에 있었으니까. 근데 저희 엄마는 이제 한편으로는 왜 또 내 딸한테 왜 또 우리 애 괴롭혀 약간 이런 게 있으셨어요, 저희 엄마는. 네. 근데 도령님이 저한테 하셨던 얘기가 어쨌든 지금 저희 때에서 제가 그런 게 있으니까 굿은 했지만 끼는 있으니까 매년은 아니더라도 뭐 살다가 이렇게 한 번씩 있을 수 있다고 또.
이렇게 오셔서 얘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는 근데 오히려 이번 일 좀 겪으면서 좀 되게 담담했거든요. 네. 무섭지도 않았고 그냥 나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어차피 빙의되고 막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살짝 오셨다가 저쪽으로 건너가서 잘 가셨으니까 그래서 그냥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일이 한 번씩 있다고 해도 저는 그냥 받아들일 것 같다. 이제 어차피 제가 무당할 팔자도 아니라고 했고 제가 한두 번씩 이렇게 해서 뭐 한 명, 두 명 못 가셨던 분들 잘 보내드리면 그분들도 천도 하이패스 해드렸는데 증선녀 좋은 거 안 해주시겠냐고 하면서 제가 막 웃었어요. 그랬더니 도령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진짜 다행이라고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네네. 왜 나한테 이러냐 이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래서 약간 조상님들이 뿌까님을 너무 예쁘게 보는 것 같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면서 막간에 딱 재밌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또 그때 약간 이제 바보처럼 오늘은 수원신 안 계세요 옆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또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그랬더니 또 삐식 웃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공부하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공부요? 이랬더니 신이 되시려고 공부하시는 것 같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동자 같은 느낌이잖아요. 애기니까. 근데 이제 신이 되시려고 공부하러 가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안 보인다 이런 느낌이네. 네.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증손녀도 공부하고 있는데 수우신도 공부해요?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마 좀 크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웃으면서 제 수우신 엄청 세시겠어요?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아유, 뭐 신도 다 경쟁 속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나 무속신 쪽이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뿌까님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이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얼마나 힘드시고 원망도 솔직히 안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 한때는 정말 왜 하필 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염려돼서 이제 뿌까님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듣는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뿌까님처럼 요렇게 무속적인 면이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풀리거나 좀 이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굳이 그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무속 쪽에 발을 들이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만 듣고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아니거든요. 저는 무속에 무자도 없었어요. 집안 자체에. 저도 그거는 공감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해서 풀릴 사람이 있는 것이고 맞아요. 아닌 사람이 있다고 저는 봐요. 저는 조상을 모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 것 같고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네네네. 저는 저의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그런 게 있는 사람인 거고 그렇죠.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저는 정말 운이 좋게 천무당이 아닌 선한 무당을 만났으니까 정말 다행이었던 거지. 저번에 저 첫 시참 때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저 도령님 처음 만났을 때 그랬었어요. 만약에 좀 우리나라의 80% 이상인 그 선무당 중 하나한테 갔으면 그 제 목 잡았던 개를 내림받으라고 했을 거라고 아마. 진짜 그랬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그러니까 진짜 선무당이었으면 그 악기를 너한테 내림하려고 했었을 거다 이랬었어요. 근데 너는 무당할 팔자 아니라고 딱 이랬거든요. 그분은.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그것도 천운으로 저도 좋은 무당분을 만났으니까 정말 다행이었던 거지. 그렇죠. 저도 만약에 뭐 굳이 무당, 무속인 이런 거 안 찾아가도 되시는 분들이면은 안 가고 그냥 평범하게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고 이런 거는 그냥 재밌는 얘기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항상 저는 뿌까님 말고도 대부분의 참여자분들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무당분들은 다 영험하고 좋은 무당으로 표현이 돼요. 예. 맞아요. 이 뿌까님의 그 도령님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이 분에게만 그럴 수 있다라는 점 혹시 모르는 거니까. 모르는 거예요. 예, 저는 절대 이거를 이분은 진짜 찐입니다 이렇게 얘기 절대 안 해요. 저도. 그럴 수가 없는 게 왜냐면 뿌까님의 이야기만 들었던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사연도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혹여라도 뿌까님이 오늘 해주신 이야기는 뿌까님의 이야기로만 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 오늘 뿌까님도 힘드신 이야기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서 들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예, 왜냐면 이거를 그냥 그냥 이야기로만 끝내시는 분들이 있고, 이걸 뭐, 어떻게 나는, 또 이런 쪽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또 귀가 얇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조상님을 모신 적이 태어나서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항상 잘 풀릴 순 없잖아요, 여러분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는 게 인생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그런 쪽에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일단은 자신의 내면을 단단하게 하시면, 그리고 마인드를 좀 좋게 긍정적이게 가신다면 안 풀리던 일들도 다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촌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 촌놈님의 오늘 또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건데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촌놈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바쁘신 와중에 또 자리해 아유.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촌놈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빠르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촌놈이에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혹시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 기억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약 13년 전이죠. 13년 전에 겪었던 범죄 실화를 한번 돌비 라디오에서 소개를 하면서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맞아요. 충격적이었죠. 예. 그 후에 이제 제 친한 지인들한테 저도 이러이러해서 사실 내가 10몇 년 전에 겪었던 이야기를 한번 제보를 한 적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우연스레 친한 동생에게 듣게 된 이번에도 범죄 실화입니다. 와, 이거 또 충격적일 것 같은데. 네, 갈게요. 네, 바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친한 동생이랑 이 이야기를 제보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친한 동생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길 형님 그 범죄 이야기면 저도 혹시 어차피 형님 거기 익명으로 진행되는 거면 제 이야기 한번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동생에게 들었던 범죄 실화를 대신 전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생을 돌비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예. 돌비 동생이 약 7년 전에 겪은 실화인데 우리가 범죄라는 카테고리가 사실 굉장히 무궁무진하지 않습니까? 뭐 사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돌비 동생이 겪은 것은 몸캠 피싱이라는 아주 좀 난처할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 창피할 수도 있고 사실 말하기가 참 껄끄러운 이야기지만 용기 내서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예. 조금 듣는 분들 입장에선 불쾌하실 수도 있고 하지만 네. 항상 범죄라는 거는 의심하시라는 이 말씀을 전달드리면서 예. 이야기 한번 계속 이어가 볼게요. 7년 전에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기능이 우리가 카카오톡 해보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요새는 오픈 채팅이라고 하는 오픈 카카오톡 카테고리가 또 따로 있어요. 예. 근데 그 오픈 카카오톡 현재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홍보 수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객들과 소통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는 있지만 오픈 카카오톡이란 게 사실 뭐 여러 가지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똘비 동생 말로는 본인은 심심풀이 대화 친구가 필요해서 한번 우연찮게 시간을 내서 찾아보니 오픈 카카오톡이라는 시스템이 있다라고 알게 되었대요. 근데 이 똘비 동생은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문란한 쪽에 그런 대화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근데 똘비 동생이 이제 이런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겪었던 사건은 한 여성분과 오픈 카카오톡이라는 채팅으로 알게 되어서 그냥 서로 인사도 하고 서로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 이제 여성분 쪽에서도 똘비 동생이 대화를 며칠 나눠보니 조금 마음에도 드는 것 같고 똘비 동생도 그 여성분이 마음에 드는데 그 둘에게 딱 걸리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장거리라는 게 마음에 참 걸렸대요. 근데 똘비 동생 같은 경우는 저랑 같은 지역이 전라도에 거주하고 있고 그 오픈 카카오톡으로 알게 된 여성분은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이셨는데 둘이 이제 몸은 먼데 자꾸 호기심은 생기고 젊은 혈기왕성함에 자꾸 만나도 보자 이런 대화를 하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거리가 너무 멀고 각자의 일이란 것도 있고 생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만남이란 게 쉽게 성사되지는 못했대요. 그래서 똘비 동생은 이제 이 어린 나이에 20대 중반의 나이에 너무 궁금하고 이 여성분과 대화는 너무 좀 형식적인 대화들만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 이 대화가 조금 수위가 높아지는 대화를 조금씩 나누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똘비 동생이 대화의 수위를 조금씩 높일 때마다 오히려 여성분은 조금 불쾌해한다. 이런 기분보다는
오히려 맞장구를 잘 쳐주고 오히려 그에 대해서 호응도 잘 해주는 그런 조금 어떻게 보면 개방적이고 너무 이렇게 쳐내지 않는 이런 성격의 소유자분이셨대요. 근데 똘비 동생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런 형식적인 대화도 하면서 이런 나름대로 수위가 있는 대화를 진행해 가는데도 여성분께서는 딱히 불쾌함이 없다라고 본인은 인지하고 판단해버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던 게 이제 사실상 범죄의 시작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 우발적인 것도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근데 그런 것처럼 똘비 동생도 약간 넘지 말아야 돼.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성분 입장에서 선이 넘었는지 어쨌는지는 저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예. 사실 긴가민가 해요. 왜 그러냐면 여성분에게 조금 더 수위가 작고 높은 이런 대화를 해 갈 때도 여성분께서는 다 그래도 답변을 해주고 호응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 똘비 동생이 이제 대화에서 멈추는 게 아닌 서로 사진을 주고받는 그 과정까지 발전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그런 대화들도 나누게 되고 이러한 대화들을 자꾸 나누게 되면서 서로의 이름도 공개를 했고 그 후 서로의 이름과 어디에서 뭘 하면서 사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이런 개인 정보들을 자연스레 누설을 해버린 거죠. 그 여성분에게. 예. 근데 요새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다양한 SNS가 많잖아요. 그 당시 똘비 동생은 주로 활용하는 SNS가 인스타그램이라는 그 SNS를 활용을 했는데 똘비 동생 말로는 하는 말이 지금도 검색하려면 참 편하게 검색할 수 있어요, 형. 그러니까 항상 전 그게 무서워서 SNS를 못 하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엔 본인 이름으로 SNS를 개설을 하고 그 SNS에 자기 이름을 넣어두고 하다 보니 그래서 이제 여성분이 똘비에 알고 있는 개인정보들로 SNS에서 검색을 해서 찾아낸 거죠. 그 후 SNS를 여성분은 원래 염탐만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 근데 이 똘비라는 동생은 그것도 모르고 계속 여성분이 받아준다라는 이유 때문에 수위 높은 장난들을 계속 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성분은 알고 보니 사실 이건 똘비가 잘못을 했죠. 똘비가 여자친구도 있었고 그 당시 SNS로 유추할 수 있는 게 똘비가 이제 특정 부위에 타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걸로. 네, 근데 그거를 사진으로 유추를 하고 확실하게 검증을 한 후에 예. 확신이 생기니 똘비에게 사실대로 말을 하더래요. 나 사실 너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계속 연락 주고받았던 거 아니야? 나도 여자로 태어났고 여자는 사회적으로 현재 약자 아니야? 근데 나도 이 정도 보험은 들어야지 확실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예. 근데 똘비는 그 카카오톡 내용을 받자마자 온몸에 닭살이 돋으면서 내가 뭐에 지금 호되게 걸렸구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는데 우리가 카카오톡이란 거 한번 읽으면 숫자가 없어지잖아요. 읽음 표시가 생기다시피 이 숫자 1이 없어지자마자 여성분이 바로 답장에 너 생각 길게 하면 좋을 거 하나도 없다. 답장 바로바로 해. 내가 묻는 말에 바로 대답이 나와야지. 약간의 협박조로 바뀌었대요. 근데 이 똘비 동생은 항상 대화를 하면 잘 받아주는 여성분이었던 성격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차갑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협박식의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을 하는 이 여성분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러는가가 이제 궁금한 거죠. 예. 그렇지만 속으로는 우선 겁이 나고 궁금함도 있겠지만은 겁이 더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겁이 너무 나니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서 사실대로 말을 했대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대화도 잘 하지 않았냐.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갑자기 내 SNS까지 이렇게 검색해보고 이러는 거냐 이랬더니 맨 처음에 그 여성분은 너 여자친구 있는데 나한테 그런 농담한 거 그게 정상적이냐 이런 식으로 되물었대요. 그래서 똘비 동생은 여자친구 있는 거를 솔직하게 말을 하면 너가 대화를 이어가지 않을 것 같아 숨겼다라고 사실대로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성분은 너 사는 거주 지역과 내가 사는 거주 지역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먼데 우리가 정말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너 지금 돈 얼마 있어? 그랬더니 똘비 동생이 그 당시에 아르바이트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돈이 이렇게 얼마 없다. 그랬더니 너 SNS에 시계 사진은 뭐야?
여자친구랑 어디 여행 갔던 사진들은 다 뭐야? 너 정말 돈 없어? 똘비가 그때부터 와. 나한테 몇 날 며칠을 상냥하게 대답을 해준 건 내가 수위가 높은 질문을 할 때까지 기다렸구나라는 촉을 받았대요. 미끼를 던지면 물고기가 물 때까지 던져놓는 것처럼 미끼를 던진 거죠, 여성분은.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낚일 때까지 그 수위 높은 질문들을 계속 받아준 거예요. 그 후 똘비가 또 답장을 한 몇 분 동안 하지 않으니 그 여성분이 캡처했던 대화 내용을 수십 장을 다다다다닥 보냈답니다. 근데 그 대화 내용을 본인이 차근차근 다시 읽어봤더니 똘비가 저에게 하는 말이 정말 소름 돋았던 게 본인은 수위가 높은 대화를 나누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수위 높은 단어나 질문을 한 거는 똘비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여성분은 전혀 그 질문에 대답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맞장구 정도. 오. 그 정도로만 본인은 피해자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대화 내용으로 보이더래요. 본인이 읽어보니까. 예. 그래서 그 동생이 너무 그걸로 스트레스를 받고 SNS란 게 사실 그렇잖아요. 내 지인들과 함께 소통할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본인 지인들에게까지 연락을 하겠다. 이 캡처 내용을 뿌리면 될까? 너 여자친구 SNS도 널 통해서 다 찾았는데 너 여자친구한테 이거 보내도 될까? 이런 협박이 점점 수위가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협박의 수위가 점점 강해지다 보니 똘비도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다 네. 본인 가장 친한 알바하는 친한 형에게 물어봤대요. 사실은 형님, 저 동생 이 똘비가 이 성욕을 참지 못하고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형님 미치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하소연을 했대요. 소주 한 잔 마시면서. 그랬더니 그 형님이 똘비한테 이런 대답을 하더래요. 야, 남자가 살다 보면 혈기왕성한 나이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걸 당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그 사람이 내가 봤을 땐 개인이 그냥 너를 갈취하려고 시기를 기다린 것 같으니 너도 역으로 그 사람 이름이랑 이런 것들 정보가 확실하다 느끼면 너도 반대로 찾아보면 안 되냐. 오히려 뭔가 명쾌한 것 같기도 하지만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대요. 친한 형이. 그래서 본인도 SNS에 찾아봤대요. 네. 그러면서 똘비 동생이 하는 말이 사진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요새는 포털 사이트에 어떤 사진 배경이나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해운대를 놀러 가는데 어떤 랜드마크 같은 것들이 배경으로 있다면 사진 이미지 검색으로 충분히 찾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날 술자리가 끝나자마자 똘비도 성격이 한골하지 않은 게 집에 가서 그 술 기운에 그 여자애에게 받았던 사진 한 장으로 이미지 검색을 계속했대요. 몇 시간 동안. 그래서 알고 보니 그 여성분이 보내줬던 사진과 똑같은 사진이 포털 사이트에서 보이더래요. 그 여성분의 개인 SNS로 연동이 되어 있는 그런 사진이어서 SNS에 들어가서 보니 그 여성분의 사진들이 수두룩하게 있더래요. 오. 그래서 보니 똘비에게 갈취하려 했던 그 여성분도 사실은 몇 년 동안 교제한 남자친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똘비 동생이 술도 마셨겠다. 너도 나 찾았지, 나도 너 찾았다. 이 마음에 바로 SNS로 메시지를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화들짝 놀라면서 어떻게 찾았냐부터 이런저런 본인도 궁금했나 봐요. 똘비 동생한테 이것저것 다 물어보더래요. 예. 그래서 똘비 동생이 너 남자친구 있는데 너도 막 나한테 보고 싶다 이랬던 거 나도 그러면 똑같이 캡처해서 보내도 되는지 협박에 본인도 협박으로 대응을 해버린 거죠. 똘비 동생이. 이제 그 여성분은 알고 보니 오픈 카카오톡이라는 곳에서 남성분들한테 몇십만 원씩 이렇게 갈취를 꽤나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그 후에 이제 이 똘비라는 동생은 그 여성분과 서로 쉬쉬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무마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똘비 동생이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저한테 형님 이야기를 먼저 드린 건 뭐냐면 사실 제가 그때는 진짜 정신을 못 차렸었나 봐요, 형님. 제가 이런 일을 겪고도 정신 못 차려서 더 큰 일이 하나 더 있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예. 그게 뭐냐면
이 동생 말로는 똘비는 혈기왕성함을 주체를 못하던 시기래요. 그 당시가. 그래서 불과 그 여성분과의 그런 약간 금전적인 갈취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2개월 정도가 흘러서 다시 오픈 카카오톡을 했답니다. 참 대단해요. 쳐다도 안 볼 것 네. 같은데. 야, 네, 예. 다시 궁금했겠죠. 개가 예. 똥을 뜯는다고 사실 호기심도 있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 똘비가 다시 오픈 카카오톡 채팅을 시작을 하는데 네. 거기서 굉장히 이쁘고 날씬한 여성분의 사진을 보고 대화를 시작하게 됐대요. 예. 근데 그 여성분이 첫 대화부터 조금 찜찜함은 있었다 하더라고요, 똘비가. 그게 뭐냐면 한국인 같지가 않았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음성을 듣는 대화를 하거나 이렇지 않다면 사실 우리가 이 폰트로 작성해내는 문자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맞춤법이 맞다던가 이렇다면은 의심할 이유는 저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똘비 말로는 맞춤법도 굉장히 많이 틀리고 우리가 소리내어 읽는 그 발음 그대로 대화를 이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구나. 그치만 사진을 볼 때마다 너무 본인의 이상형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거는 중요하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성분과 대화를 하면서 뭐 처음 약 일주일가량은 그냥 서로 뭘 하냐, 밥은 먹었냐 이런 정말 형식적인 대화만 주고받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번에는 전에 있었던 일과 반대로 여성분 쪽에서 조금 훨씬 더 적극적이더래요. 어느샌가부터 오빠 하면서 오빠 사는 지역 한번 놀러 갈까? 오빠 나랑 드라이브 할 수 있어? 오빠 근데 나 드라이브 하러 놀러 가면 나 당일치기로 놀러 갈 수는 없으니 내 가이드도 해줄 겸 같이 이렇게 몇 박 며칠 지내줄 수 있어? 이런 식의 굉장히 좀 적극적이죠 사실. 근데 사실 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똘비 입장에서는 적극적이면 굳이 안 받아줄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남들이 생각할 때는 이미 한번 그런 일을 된통 당해놓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똘비한테 넌 근데 그렇게 당하고도 여성분이 그렇게 먼저 적극적으로 한다니 의심부터 들진 않았어? 라고 물어봤더니 형님 근데 사람이 본성을 누가 이깁니까? 본능을 누가 이겨요? 저에게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똘비 말만 그냥 듣고 경청이나 해야겠다. 예. 여성분이 계속 매일같이 특히 저녁이 된 시간부터는 굉장히 음담패설이 능수능란한 사람처럼 그런 대화를 자꾸 이어가더래요. 예. 그러면서 이번에는 여성분 쪽에서 먼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똘비가 샤워를 하고 나왔다라고 하면 샤워하고 나왔어. 근데 왜 나한테 사진 안 보내? 뭐야? 이렇게 굉장히 정말 오픈마인드여도 굉장한 오픈마인드식의 대답들을 내놓더래요. 예. 그래서 똘비가 정신이 팔릴 만큼 여성분이 너무 이렇게 유혹을 하다시피 매혹적이게 접근을 하기 때문에 똘비가 결국은 그 다음 수위가 굉장히 높은 대화들로 이어갔답니다. 그러면서 수위가 높은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이런 신체 부위 사진들도 나누게 되고 그 후 영상통화를 하자면서 이제 똘비가 그 당시 본인의 이런 신체 부위를 노출한 그런 영상통화도 짧게라도 나누었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시작은 여기부터예요. 그러고 나서 그렇게 일주일가량을 똘비는 정말 좀 달아오르는 후끈후끈한 대화들을 이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음날 아침부터 약 3일간 연락이 아예 안 되더래요. 예. 근데 3일간 연락이 안 되는데 그 여성분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은 몇 시간 단위로 주기적으로 바뀌더래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데 본인의 질문에만 일부러 피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대요. 근데 이 똘비가 너무 답답하고 본인과 몇 날 며칠 이렇게 대화하고 본인 달아오르게끔 다 해놓고 이렇게 한다는 거 뭐지 싶어서 먼저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연락을 했는데 읽음 표시 숫자 1자가 없어지면서 바로 답장이 오더래요. 예? 말투가 180도 바뀐 정말 완벽하게 한국말을 구사할 수 있는 맞춤법을 갖춘 말투로
너 땡땡땡, 너 이똘비, 너 각오하고 있어. 이 답장이 바로 오더래요. 근데 똘비가 문득 드는 생각이 나 이전에 이런 일이 있어서 그와 비슷한 감정이 다시 샘솟더래요. 근데 그러고 나서 약 몇 시간 뒤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형성돼 있는 단체 채팅방에 본인이 초대가 되더래요. 예? 근데 친구 목록을 보니 알 수 없는 친구들은 다 등록이 안 되어 있잖아요. 똘비가 본 이 리스트들은 전부 다 이름도 처음 듣고 사진을 눌러봐도 본 적도 없는 일면식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과 단톡방에 초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단톡방에 갑자기 똘비에게 할 말 있으면 해라 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똘비가 물음표 물음표 같은 심정이었대요. 그래서 물음표 하나 딱 보냈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대화를 나누던 여성분의 프로필 사진을 달고 있었던 그 사람이 똘비와 나눴던 음란 사진들부터 대화까지를 몇십 장을 쭈루루루루룩 전송을 하더래요. 그런데 그걸 보자마자 알 수 없었던 그 카카오톡 이 명단들 있잖아요. 단톡방에 초대된 인원들. 그 인원들이 보고 하나둘씩 빠져나가더래요. 그러고 갑자기 똘비에게 넌 왜 안 나가냐 물었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방금 초대된 사람들 다 내 피해자야. 이 사람들 다 나랑 지금 합의 중에 있는데 너 돈 있냐부터 물어보더래. 근데 알고 보니 그 여자인 척 행세한 남자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 본인이 몇 날 며칠 이런 음란한 대화도 나누고 시시콜콜 뭐 이런 대화들을 나눴던 그 대상은 알고 보니 남자였던 거예요. 여자인 척을 해왔던. 근데 그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본인에게 계속 돈을 요구하는데 똘비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돈이 없다. 난 돈이 없습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나 너 이름 다 알고 그런데 너 SNS 보니까 너 차도 타고 다니던데? 너 집도 있던데? 너 밥도 잘 먹고 다니던데? 너 근데 어디서 대출 나올 때도 없어? 이것부터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너 나한테 말하기로는 되게 돈 그래도 많은 사람 같았는데 나 딱 말할게. 나 너한테 5천만 원 기대해. 기대한다라고 말하더래요. 5천만 원을 받고 싶다. 5천만 원을 준비해라. 또 아닌 5천만 원을 기대한다라는 말, 기대해라는 말이 굉장히 소름이 끼치더래요, 똘비가. 근데 그 말이란 게 저도 똘비한테 들었을 때 견적을 쟀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몇 주라는 시간 동안. 나 너 탈탈 털면 5천만 원 정도는 너한테 뺏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말처럼 들렸다 이거예요. 그러고 나서 똘비는 너무 겁을 먹어서 왜 그러시는지에 대해서만 계속 묻고 그 다음 죄송하다. 그 당시 할 수 있었던 말은 죄송하다 라는 말밖에 없었대요. 근데 거기서 오는 답장은 죄송할 건 내가 아니지. 계속 이 말만 한 거예요. 죄송할 건 본인이 아니다.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그래가지고 이제 똘비가 우선은 시간을 벌어야겠다. 뭐라도 해봐야 되니까 벗어날 수도 있고 뭐든 시도는 해봐야 된다 생각해서 시간이 필요하다 느꼈대요. 그래서 일주일만 시간을 주시면 최대한 준비를 해보겠다 라고 딜을 본 거죠. 그랬더니 알겠다. 근데 일주일 후에 말이 바뀌면 이 사진들 전부 다 네 SNS 지인들에게 하루에 3명씩을 뽑아서 사진을 전송하겠다. 이런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똘비는 주변 지인들에게 말하기도 뭐하고 해서 그 당시 대출도 생각해보고 하지만 사실상 뭐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 아르바이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그리고 똘비는 사실상 이제 모아둔 돈도 그 당시엔 없었고 해서 대출도 어려운데 그 5천만 원이란 돈은 너무 큰 돈으로 느껴졌대요. 예. 그래서 똘비가 그 시간을 벌어온 일주일 동안 정말 삶을 포기할까라는 고민이 들 정도로 피폐해져 갔대요. 하루에 잠도 2시간, 3시간만 자고 불안함에 하루 종일 떨어야 되고 휴대폰이 울리면 그 사람에게 연락이 왔을까 봐서 휴대폰을 보는 것도 겁이 날 만큼 그 심리적인 압박감에 계속 미쳐가더래요, 사람이. 근데 그렇게 미쳐가다가 똘비가 일주일 딱 지났는데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을 할 용기가 안 생기더래요. 그래서 눈 질끈 감고 될 대로 되겠지 하고 자려고 누웠는데 새벽 2시쯤 조금 넘은 시간에 카카오톡으로 보이스톡이 오더래요.
근데 보이스톡을 받았더니 뭔가 굉장히 어눌한 말투의 남자가 일주일 됐는데 연락을 너가 먼저 하기로 했는데 연락을 안 했다. 연락을 하기로 했는데 너 연락을 안 하네? 난 너가 괘씸해서라도 지금 내가 보여줄게 하면서 본인 SNS에 같이 팔로우 돼 있는 지인 3명에게 사진을 전송을 해버렸대요. 우와, 진짜 정말로. 하네? 예. 그래서 전송을 한 걸 캡처를 찍어서 똘비한테 그대로 다시 보여주더래요. 말했다. 일주일 지났는데 오늘 너가 연락을 안 했다는 이유 때문에 3명에게 보냈다. 근데 내일도 이렇게 해봐. 어떻게 되는지. 그랬는데 똘비는 이미 사진이 뿌려져 버렸고 사실 겁이 나더래요. 그렇게 그 잠깐 몇 분 사이에 사람이 정말 감정이 뒤죽박죽이 되고 있는데 그쪽에서 다시 연락이 온 거예요. 최소한의 성의는 보일 수 있겠느냐. 그러면 내가 전송 보낸 거 아직 읽지 않았으니 전송 취소하면 안 갈 거다. 나 믿어라. 본인을 갑자기 믿으라 한대요. 아직 안 읽었다. 내가 확인시켜 줄 수 있다. 메시지 전송 취소하면 그 사람들 못 본다. SNS에 그런 기능이 있나 봐요. 근데 메시지 전송 취소를 하면 읽지 못한다 하니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여야겠다. 예. 이제 마음이 한시름 놓아진대요. 예. 똘비 말로는. 그래서 우선은 1차 관문은 뭔가 넘어섰다. 라는 그 기분 때문에 선생님 제가 사실 딱 지금 탈탈 털어서 50만 원 있습니다. 50만 원이라도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50만 원이라도 준비를 해라. 근데 문제는 계좌이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그런 사람 어디서 만나자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한 말이 50만 원? 그러면 너 통장 잔고에 50만 원 있는지부터 확인을 좀 시켜주라. 그래서 이제 똘비가 계좌 잔액을 인정을 시켜줬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우선 너 돈은 있긴 하네. 오늘 늦었으니 자라. 갑자기 또 배려를 베풀어준대요. 와, 예. 사실 이거를 듣고 있는 저는 똘비한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 사람 조금 오락가락한 사람인가?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실. 근데 똘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람을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느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분배를 하면서 사람을 긴장감에 계속 조이게끔 만들어 놓고 본인 손 위에서 주물럭거리고 있는 게 돼버렸죠, 이제. 근데 그 다음날 똘비가 이번에는 내가 먼저 연락을 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구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연락을 했답니다. 선생님, 제가 이래서 어제 보여드렸던 그 금액이라도 성의를 한번 보일까요? 라고 했더니 거기서 하는 말이 카카오톡으로 어디 사업장 누구누구입니다. 현재 팀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대신 일을 처리해 드릴게요 하면서 저의 성별은 여성입니다 라면서 다른 관리자라고 말을 하더래요. 오, 조직이야. 똑같은 뭐야. 카카오톡 그 사용자인데 본인이 대화를 나눴던 거는 또 남성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성 관리자가 담당자라면서 팀장님이 자리를 비웠으니 그렇대요. 그래서 똘비가 그때 느꼈던 거는 이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소위 말하는 조직 피싱범들인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내가 구제를 받고 싶어서 머리를 쓴다고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당황스러우니까 인터넷 검색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예. 근데 본인과 비슷한 사례를 가진 피해자들이 이 고민글을 올린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래요,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걸로 하나- 저도 알고 있어요. 네. 예. 하나하나 읽어보니 모두가 하나같이 하는 말이 절대 돈을 보내서 안 된다. 돈을 보내게 되면 그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뼛속까지 다 뺏어간다. 그러니까 돈을 보내는 것보다 차라리 창피하더라도 경찰에게 신고를 해서 나라의 보험을 받는 게 맞다라는 내용들이 전부였대요. 그래서 본인도 이제 어느 정도 자포자기를 했는데 사실상 본인의 많은 지인들에게 이게 유포가 돼버리면 본인은 사실 너무 힘들 것 같더래요. 창피한 것도 창피한 거지만 그동안 본인이 이렇게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함께 해왔던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못했던 모습이라는 게 그 보여지지 않았던 모습을 들통나는 게 참 어렵더래요. 마음의 준비가 쉽사리 안 되더랍니다. 예. 그래서 똘비가
어떻게든 나눠서라도 하겠는데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카카오톡을 하고 대화를 나눌 때 돈이 있어 보였던 건 상대방이 여성이라고 생각했고 저는 제 이상형에 가까운 그런 모습의 여성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좀 없는 허영심을 보였다. 쉽게 말하면 허세를 부렸다라고 긴 장문을 메시지를 보냈대요. 그랬더니 거기서 읽고 몇 시간이 지나서 답장이 와서 그러니까 너는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전혀 구할 수 없는 돈이냐를 묻더래요. 그래서 이제 똘비가 솔직하게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갑자기 제안을 하더래요.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똘비는 뭐 어떻게든 구제받거나 용서받거나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뭐든지 하겠다라고 했더니 이 일을 시키겠다는 건 아니다. 너 똘비야 이 휴대폰에 어떤 어플을 깔아라. 금융 어플인데 그 공동 우리 모든 계좌를 다 연결해서 잔액을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현재도 그런 게 있어요? 예. 네, 이제 저도 카드를 여러 가지를 쓰고 하면은 하나하나 들어가서 찾아보기 어려울 때는 그 어플리케이션으로 잔액들이나 이런 거를 한 번에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동 금융 앱이라고 하죠.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그 당시에도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똘비한테 그 어플을 추천하면서 이걸 깔아라. 깔았습니다. 그러면 인증을 해라. 그러고 똘비는 인증했습니다. 하니 그러면 거기에 맨 어디에 들어가서 어떤 이 화면에 보이는 그거를 캡처를 해서 본인에게 보내라. 근데 그 캡처한 화면이 아까 제가 말했던 전 계좌 잔액 이거였던 거예요. 근데 정말로 똘비 그 당시에 잔액은 몇십만 원이 없었대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이래서 몇십만 원밖에 진짜 없습니다.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럴 식으로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너 그럼 내가 너 진짜 허세 부린 거라고 믿어야 되는 거냐? 라는 식의 질문을 받았대요. 그래서 정말 여성분 앞에서 있어 보이고 싶고 조금 허세 부리고 싶은 마음에 없는데 있는 척 허영심을 좀 부렸다라고 솔직히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우선은 내가 그러면 너를 담당하는 부서는 우리 부서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관리자들끼리 이야기를 해보겠다. 굉장히 조직적인 것처럼 말을 하더래요. 계속. 그러고 나서 단 하루 만에 남자 담당자랑도 대화를 나누고 여자 담당자와도 대화를 나누고 그다음 그 위에 팀장이란 사람과도 대화를 나누고 하는데 그 남자 관리자란 분은 똘비씨 제가 진짜 사실은 똘비씨 처음부터 대화 나눈 카카오톡들을 쭉 읽어봤는데 똘비씨 나쁜 사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똘비씨 도와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팀장님 몰래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이거 메시지 보내고 읽음 표시 뜨면 바로 메시지 지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 편을 들어주는 남자 담당자가 있더래요. 그래서 남자 담당자는 항상 오후 약 2시부터 6시까지만 대화가 가능했대요. 그래서 그 남자 담당자 맨날 출근하기만 기다렸다 하더라고요. 거기는. 이 똘비가 남자 담당자가 이제 몇 날 며칠 동안 본인을 조금 위로해주고 본인을 걱정해주듯 똘비씨 빠져나갈 수 있어요. 똘비씨 이거 우리가 최대한 제가 이거 자료 삭제해서라도 이렇게 하겠다. 그런데 똘비가 갑자기 드는 게 근데 제 자료라뇨? 이랬더니 카카오톡 동영상을 하나 보내더래요. 어떤 PC의 바탕화면에 이 똘비 이렇게 폴더가 하나 있더래요. 이 똘비 폴더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갔더니 몇 월 며칠에 나눴던 대화들과 이 똘비 지인 리스트, 이 똘비 개인 SNS, 이 똘비 노출 사진들 이렇게 카테고리를 다 분류해서 다 저장을 해놓고 그거를 하나하나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는 동영상이더래요. 근데 마지막으로 동영상이 끊기기 전에 마지막 장면이 이 똘비 재산 내역 그 폴더에 들어가서 문서를 켜는데 이 똘비 차량, 어떤 모델, 보유 중, 몇 년식, 차 남바까지 상세하게 개인의 정보들이 상세하게 다 적혀 있더래요. 몇 날 며칠을 수정해서 계속 고친 것처럼 너무 디테일하게 적혀 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동영상을 끝으로 똘비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그 남자 본인을 옹호해주던 그 담당자가 제가 이 재산 내역 이거 조금만 수정하면 똘비씨 5천만 원은커녕 제가 진짜 똘비씨 있는 돈에서 끝낼 수 있다. 똘비씨 나는 믿어라. 나는 꼭 믿어주라. 그래서 똘비는 이제 믿을 구석이 그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남자 담당자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똘비는 제발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이랬더니 갑자기 그 대화를 하고 있는데 남자 담당자가 이제 저 대화 못합니다. 내일 다시 제가 먼저 연락드릴게요 하고 연락을 끊더래요.
그러고 다시 또 여자 담당자가 바로 연락이 오더래요. 똘비씨 이거 진짜 돈 해주셔야지만 이거 벗어날 수 있다고, 안 그러면은 계속 지인들한테 유포한데, 똘비씨가 그래도 다른 분들은 잠수 타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똘비씨. 근데 똘비씨는 매일같이 이렇게 우리가 뭐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도 하고 답장도 하시니까 돈만 내면은 똘비씨는 진짜 그냥 바로 해결해드리겠다고 계속 그렇게 하더래요. 근데 똘비가 그 여성 담당자한테 혹시 잠수 탄 분들은 다 어떻게 됐냐 이랬더니, 아 그래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이러더니 또 이름 모를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 초대를 하더래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의 나체 사진부터 다 보내버린 거예요, 단톡방에. 다른 피해자들의 사진이죠. 똘비는 이게 잠수를 타도 끝나지 않는 악의 굴레구나 생각이 돼서 이거 해결해야 된다 싶어서 그냥 알겠다 하고 어떻게든 처리를 하겠다 했는데, 이 다음날 이제 남자 담당자가 다시 먼저 연락이 오더래요. 똘비씨 저 다시 한 번만 금융어플 저 보여줄 수 있어요? 이랬대요. 그랬더니 똘비가 네 잠시만요 하고 보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뭐 알바비도 받고 해서 조금 더 불어나서 똘비가 그 당시에 딱 80만 원 정도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남자 담당자가 똘비씨 진짜 뭐 근데 제가 이 재산 내역 이거는 바꿔 놓을 수가 있는데 우리 팀장님이 보시고 했을 때 눈치를 안 채실지 모르겠다. 저는 제가 만약에 이걸 고쳤다라고 들키게 되면 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제가 큰일 날 수 있어요, 똘비씨. 그런데 똘비는 또 똘비도 나름대로 이 사람이 그래도 본인에게는 동아줄 같은 사람이고 하니까 걱정이 되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그러면 제가 팀장님과 직접 다시 대화를 해보면 안 되겠냐 이랬더니 그 남자 담당자가 똘비씨 아직 팀장님한테 바로 하실 필요 없이 제가 최대한 똘비씨 사정 좋게 말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냉정하게 대처를 잘 해주더래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남자 담당자가 똘비씨 근데 솔직하게 있는 대로 말해봐요. 그 카카오톡 내용 보면 뭐 차도 다 작아고 뭐 이렇다는데 정말 그 5천만 원이 정말 없어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랬더니 똘비가 차량은 사실 제가 뭐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장기 렌트를 해서 타고 있고 그다음 뭐 이런 개인의 사정들을 다 말했대요. 그러다 보니 본인의 현재 금전적인 상태부터 처해져 있는 환경, 그 당시 이제 똘비가 조금 금전적으로 또 많이 힘들었던 시기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에게 말을 계속 하게 되더래요. 그러고 나서 약 3일 정도가 또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안 오더래요, 연락이. 그러고 나서 그 팀장이란 사람이 다시 연락이 와서 너 돈 준비됐냐? 했더니 똘비가 저 진짜 때려 죽어도 80만 원밖에 진짜 없습니다. 저 진짜 어떻게 돈이 없습니다. 이랬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똘비한테 너 그러면 80만 원이라도 확실하게 할 수 있냐? 제 전재산 80만 원인데 제가 탈탈 털어서 그거 어떻게든 하겠다. 그랬더니 그럼 너 80만 원 어디로 바로 준비해서 가져올 수 있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똘비가 알겠습니다. 저 80만 원 어떻게 어디로 뭐 보내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너 80만 원 현금으로 뽑아서 우선은 손에 쥐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했대요. 똘비가 바로 은행으로 뛰어갔답니다. 바로 은행으로 뛰어가서 본인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뽑았는데 정말 그게 택시비 빼면은 딱 80만 원 정도 할 수 있을 81, 2만 원 정도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걸 다 인출을 했대요. 인출을 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낸 후 제가 이렇게 전부 82만 원 정도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너 인출했으면 그러면은 금융 앱 그 사진 다시 찍어서 보내봐라. 이랬는데 당연히 빵빵이죠. 없어요 이제 똘비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내가 주소를 찍어줄게. 어디로 우선 올 수 있냐? 이렇게 답장이 오더래요. 근데 똘비가 그 말을 듣고 엄청 놀란 게 뭐냐면 똘비가 수도권이나 경기도권 사는 게 아닌 전라도에 살고 있잖아요. 네네. 이 지역에 어떤 동 어디로 와라 하면은 사실상 이 지역 사람이란 소리예요. 그 상대방이. 근데 이 지역에 어떤 동 어디로 와라. 이거는 이 지역에 거주하거나 이 지역을 굉장히 빠삭하게 잘 아는 사람 같다 느꼈대요. 근데도 이거 내면은 우선은 해결해줄. 그래서 80만 원 그래 없어도 어떻게든 살 수 있겠지 이 생각으로 우선은 그냥 가자 했대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달달달달 떨려서 택시를 타야겠다 싶어 택시를 타고 그 주소로 가서 내렸답니다. 근데 그 주소에 내렸을 때는
굉장히 좀 오래된 파출소 하나 있고 나머지 길거리는 상가 건물인데 굉장히 오래된 폐상가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한 달동네 같은 동네였대요. 근데 그 상대방이 찍어준 그곳으로 똘비는 가서 이제 카카오톡을 메시지를 보내는데 답장이 굉장히 안 오더래요. 그래서 똘비는 이제 가만히 기다리면서 카카오톡이 오기만을 기다리는데 하필 또 휴대폰 배터리가 얼마 없는 거예요. 똘비는 이제 애가 타는데 배터리가 2%가 남았을 때 답장이 오더래요. 예. 몇 시간쯤 지나고 나서. 어떤 상가 1층으로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상가 1층에 도착을 해서 도착했습니다. 이랬더니 오른쪽에 보면 위로 올라오는 계단 보이냐고 답장이 오더래요. 네. 한창 찾아봤는데 불빛이 아예 없다 보니까 그 상가 건물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찾는데 굉장히 헤맸다 하더라고요. 근데 똘비가 그 계단을 우여곡절 끝에 찾고 계단 보입니다 이랬는데 불빛이 하나 없는 그 실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그렇게 안 보일 수가 없대요, 똘비가. 그래서 그 계단을 올라가는데 배터리 휴대폰은 없지, 계단 위에 올라가면 혹시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을까 봐 그것도 굉장히 겁나지. 그래서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가는데 다리가 떨려가지고 도망칠까를 생각했대요. 근데 그 한 달 넘게 그렇게 이 피폐하게 협박당하고 계속 이렇게 유포될까봐 걱정하고 이런 거에 비하면 차라리 그 순간이 더 나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올라갔대요. 그래서 결국 계단 끝에 도착했더니 작은 오래된 녹슨 철문이 하나 있더래요. 예. 그래서 철문을 열면 어떻게 될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그래서 철문 앞에 도착해서 계단 끝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문 보이지? 문 열어. 이랬대요. 문을 열었대요. 문을 열었더니 옥탑방 보면 옥탑방 집이 있잖아요. 우리 가건축으로 올려놓은. 옛날 상가 건물들 보면은 가건축으로 올려놓은 이 옥탑방이 있는데 그 옥탑방이 하나가 보이더래요. 불은 다 꺼져 있고 불빛도 하나도 안 나오는 그 페인트가 다 벗겨진 그 옥탑방이 딱 하나 있는데 저기에 뭔가 누군가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근데 철문을 열었을 때 옥탑방이 바로 보이는데 불빛이 하나 없는데 그거 아세요? 옥탑방 문 열고 들어가려면 우리 철제문 슬라이딩 도어로 철제문 옛날 집들은 다 그렇게 돼 있는 집들 있잖아요. 그 철제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었더래요. 근데 멀리서 봐도 굉장히 큰 자물쇠가 철제문 가운데 딱 잠겨 있더래요. 근데 그 철제문 이 통유리 뒤에서 방 불은 다 꺼놨는데 TV만 켜놨을 때 퍼지는 이 빛이 보이더래요. 분명히 여기 사람 사는 것 같은데? 이 느낌이 딱 들더래요. 근데 본인은 이 계단을 올라오면서 절대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라고 생각을 한 그렇게 된 엄청 오래된 폐건물인데 그래서 우선은 문을 열고 얼음이 돼 있는데 답장이 오더래요. 문 열었어? 그러면 바로 문 나오자마자 문지방 밑에 화단이 있으니까 거기 있다가 돈 봉투 놔두고 바로 가 이랬대요. 갔대요. 내려오자마자 휴대폰이 꺼져가지고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 뛰었대요. 근데 허름한 파출소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허름한 파출소가 보이니까 이제 여기서 벗어났나? 근데 벗어났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휴대폰도 꺼져 있고. 그래서 당장 택시를 타고 다시 집에 와서 휴대폰부터 켰답니다. 근데 그 후로 어떠한 답장도 어떠한 연락도 없이 그냥 그대로 돈 봉투만 올려두고 끝났대요. 그러고 뭐야 이렇게 싱거운 거였어? 나름대로 똘비는 속이 시원했대요. 나 한 달 고생했는데 5천만 원 내거나 내 사진 유포될 뻔한 거 80만 원으로 메꿨네? 와, 나 대단하다. 혼자서 자축을 했대요, 그렇게. 얘도 애가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혼자서 막 이제 홀가분하다 해서 이제 뭐 통장 잔고도 없고 하니까 집에 있는 1,000원짜리랑 몇백 원짜리 모아서 소주 몇 병 사서 집에서 혼자서 마실 만큼 그렇게 속이 후련하대요. 그렇게 해서 속이 후련했는데 2달 정도 지났을까? 모르는 번호로 카카오톡 영상통화가 오더래요. 저장이 안 돼 있는 알 수 없는 친구가. 똘비가 2달이 지나서 또 좀 잠잠해지니까 뭔가 싶죠. 그래서 그 전화가 오는데 사람들이랑 모임 자리에 있었대요, 똘비가. 엄청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더래요. 이걸 받아야 되나? 받아야 되나? 근데 영상통화를 일부러 안 받았대요. 그랬더니 3번이고 4번이고 계속 오더래요, 영상통화가. 그래서 똘비가 이거 받아야 되나 하다가 안 받으면 또 예전처럼 왜 연락 안 해? 이랬던 생각들이 문득 떠올라서 영상통화를 받았대요. 근데
좀 머리가 벗겨지신 약간 40대 한 후반에 굉장히 몰골이 날렵하신 남성분이 앉아서 영상통화를 하더래요. 예. 그래서 이똘비 씨 맞으세요? 이랬는데 그 말 자체도 굉장히 무섭더래요. 그래서 네, 제 이똘비 맞는데 누구세요? 이랬더니 저 부산 사이버 경찰청이다. 그래서 내가 혹시 또 뭔가 잘못했나? 이랬더니 이똘비 씨 맞으시죠? 그래갖고 네, 맞습니다. 이랬더니 혹시 신분증 갖고 있냐 물어보더래요. 예? 그래갖고 똘비가 네, 신분증 갖고 있는데 왜 그러시죠? 이랬더니 신분증 한번 보여달라 했대요. 근데 이제 똘비는 그런 것들을 믿을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단기간에. 그렇지. 그래서 이제 똘비가 제가 사실 무서워서 그런데 솔직하게 말했대요. 개나지였는데도 무서워서 그런데 경찰이란 거 한번 확인시켜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 경찰관님이 씩 웃으면서 뒤에 옷장에서 본인의 제복을 꺼내가지고 이름이랑 싹 다 보여주더래요. 그리고 본인 명패까지도 다 보여주고 저 진짜 경찰이니까 저 안심하시라고. 근데 똘비씨 거주하시는 데가 전라도니까 저는 부산 사이버 하지 않냐. 근데 제가 부산 지역 번호로 전화를 몇 번을 드렸는데도 전화를 안 받으셔서 이렇게까지 한 거다라고 자초지종을 이제 설명을 해주더래요. 예. 그래서 이제 똘비는 조금 그래도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일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안심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모임이 있으니 제가 밖에 나가서 다시 전화를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거기로 다시 이제 정식적으로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서해 전화를 하니 정말 그분과 통화 연결이 되어서 그분과 통화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하는 말이 이 똘비 씨 최근 몇 개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야 이게 끝인가 싶어서 왜 이렇게 심각주해서 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니 똘비 씨는 피해 금액이 작아서 혹시 맞는지 나중에 참고인 정도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선은 피해자 수를 정확히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똘비 씨가 금액이 제일 적다. 근데 여기 보니까 피해 금액이 몇 천만 원인 사람들도 있고 몇 억인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다 본인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진술서를 받아야 되는데 똘비는 피해 금액이 그중에서 제일 적어서 피해자 수 확보하는데 거기에 명단만 넣으려고 확인차 연락을 했다 하더라고요. 똘비한테는. 진짜 경찰인 거예요 그러면? 네, 진짜 경찰이었던 거예요. 반전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진짜 경찰인데 피해자 수나 이런 걸 너무 명확하게 말해버리니까 똘비는 이제 나름대로 안심이 됐대요. 근데 이제 경찰 그쪽에서도 이제 뭐 범인은 잡았고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똘비도 아유 이제 난 진짜 다 됐다 하고 두 다리 다 뻗고 잘 지내고 있는데 또 약 2주 정도 지나서 모르는 휴대폰 번호로 부재중이 엄청 찍혀 있더래요. 똘비가 그때 이후로 모르는 번호, 저장되지 않은 번호 아니면은 010 휴대폰 번호가 아닌 지역 번호로 적혀 있는 번호들을 무서워서 좀 피하게 된다 하더라고요, 얘가. 예.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라고 하던데 뭐 그 당시에는 좀 그랬대요. 그래서 똘비가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이 같은 번호로 계속 찍혀있으니까 또 덜컥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네. 전화를 안 받았는데 이제 장문으로 문자가 오더래요. 읽어보니 그 몸캠 피싱 요 갈취범의 친누나라고 문자가 왔더래요. 뭐야 이건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뭐지 피싱범이 똘비는 이제 생각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굉장히 팀이나 이런 부서들이 나눠져 있는 큰 조직 같았다고 느꼈다 했잖아요. 똘비는 분명히 본인이 어떤 조직에 걸려서 이런 연결망들이 엄청 크고 피해자도 굉장히 많고 이런 줄 알고 있는데 어떤 누구의 누나인 줄 알고 누가 본인한테 이렇게 한 줄 본인은 특정된 사람이 전혀 없는데 누나가 연락이 왔다니까는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앞뒤가 뭔가 안 맞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슨 소리까 해서 우선 전화를 했대요. 했더니 여성분이 전화를 받으면서 혹시 이똘비 씨 맞으세요?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혹시 그 여자 담당자라 했던 그 사람이 또 나한테 재차 이러는 건가 싶어서 그냥 무섭더래요. 그냥 모든 게. 근데 이제 똘비가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이랬더니 저 누구누구 누나예요. 그래서 누구누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시냐 이랬더니 그 최근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셨고 경찰서에서 통화도 하셨다면서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맞다 이랬더니 갑자기 그 여성분이 엄청 대성통곡을 하면서 제 동생이 지금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직접 죄송하다 사과를 드리고 합의를 직접 봐드리고 싶어서 그렇다 하면서 엄청 울더래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왜 울지? 울고 싶은 사람은 난데 왜 네가 오나 싶어서 이제
왜 우냐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결혼을 3주 앞두고 있더래요. 그 여성분이. 예. 근데 하나뿐인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감옥에 가게 생겼다 이래서 아니 그러니까 동생이 뭘 했는데 자기한테 자꾸 합의를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이랬더니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시냐고 제 동생한테 그렇게 당하신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 저는 어떤 그 조직이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 저 생각해 못 들으셨구나. 그 제 동생 혼자서 한 거예요. 이때 소름이 쫙 돋더래요. 여자 목소리 혼자- 어떻게 내고? 맨 처음에 여자인 줄 알고 대화를 시작했잖아요. 예. 근데 원래 알고 보니 남자였는데 그 남자 혼자서 팀장, 남자 담당자, 여자 담당자 1인 3역을 한 거예요. 얘 하나한테 돈을 갈취하려고. 예. 1인 3역을 시간대를 정해놓고 본인이 설정해놓은 말투와 본인이 설정해놓은 이 전략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라는 거를 머리 쓰니까는 얘 혼자서 1인 3역까지 해버려. 그러니까 본인은 생각지도 못한 걸 그걸 듣고 난 한 명한테 그러면은 여자 담당자한테는 이랬고 남자 담당자한테는 이랬고 팀장한테 이랬고 그 시간마다 계속 벌벌벌 떨어왔던 본인이 정말 어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 누나한테 자초지종을 다 듣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결국은 뭐 합의서를 써주고 피해 금액을 그대로 친 누나한테 다시 전달을 받게 되면서 해피 엔딩이긴 했는데 그 후 약 합의를 보고 한 반년 정도 지나서 이제 또 문자가 오더래요. 그 부산 뭐 검찰청 뭐 피해자 누구는 뭐 이렇게 해서 그 범죄 내용 해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받았다라는 게 피해자들한테는 다 온대요. 똘비말로. 그래서 그 문자를 받고 그 사건에 본인도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로서는 연루가 됐던 거니까 예. 궁금해서 다시 전화를 했대요. 경찰에게. 그랬더니 이제 말을 해주더래요. 근데 이 똘비 씨 근데 어디 사시죠? 이랬대요. 그래서 네 저 여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똘비 씨는 뭐 그런 거 없었냐고. 그래서 뭘 말씀하시나 싶어서 물어봤더니 그 사기범이 같은 지역 어디 어떤 건물로 오라 했을 때 옥탑방 보였죠? 이러더래요. 본인 그 옥탑방 바로 철문 열자마자 봤잖아요. 그 범인 그 옥탑방 안에서 이 똘비씨 보고 있었어. 완전 소름 돋더래요, 똘비가. 예. 아니 그러면은 왜 철문에 자물쇠가 잠겨있냐고. 이것부터 의문인 거예요. 똘비가 그때부터 소름이 돋아가지고 내가 그러면 철문 열고 발발발발 떨면서 이 돈봉투 놔두는 것까지 그 안에서 숨어서 다 보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경찰관 하는 말이 이 똘비씨 내가 부산에서 직접 거기까지 내려가가지고 나 그 옥탑방에서 그 사람 잡았다고. 옥탑방 봤죠? 그러니까 똘비가 네 봤습니다. 그래서 그 옥탑방 봤는데 아무 생각도 없었냐고. 그래서 똘비가 아니 제가 봤을 땐 분명히 가운데 문에 자물쇠가 잠겨 있었고 해서 아무도 없는 그런 집인 줄 알았다 이랬더니 갑자기 그 경찰관이 그 가해자 철문으로 출입 안 했다고. 항상 창문으로 넘어 다녔대요. 오. 그래서 본인도 그 길 갔을 때 철문을 중앙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 했는데 안 열렸대요. 그래서 창문을 열어봤더니 인기척이 느껴져서 창문 안으로 들어가서 검거를 했다 하더라고요. 아. 근데 알고 보니 혼자서 휴대폰을 본인 명의로 3대까지 개통을 해서 1인 3역을 계속하면서 피해 당한 사람이 27명이 몸캠 피싱에 그 개인 1인에게 당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똘비가 한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다시 그 주소는 까먹어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이쯤이겠거나 하고 차를 세워놓고 한번 봤대요. 근데 차마 또 그 가해자가 거기 있었다 해서 그 건물 자체는 낮에 와보니까 확실히 찾을 수가 있더래요. 예. 찾아서 올라가 보곤 싶었는데 정말 그 굴욕적이기도 하지만 뭔가 여기에서 사건이 있었다는 그 찜찜함 때문에 올라가 보진 못하고 밑에서 한번 쓱 보고 왔다면서 저한테 그런 범죄 실화를 본인도 겪었던 적이 있다고 익명이니까 용기 내서 형님이 한번 전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이랬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와, 진짜로. 아니, 끝까지 저희도 네. 그 경찰이 전화 왔다 그 영상통화 걸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안 믿었어요. 경찰이 아니겠지 했는데 경찰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신분증이랑 얼굴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또 피해자가 아니니까 피해자를 특정해서 그래야 되니까 그랬을 것 같고 아우. 참 저는 그게 무섭던데요. 철문을 열고 오. 보이는 그 옥탑방 안에서
네. 호시탐탐 돈을 놔두고 가는지를 확인했다는 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성년자는 아니죠? 그 가해자. 가해자가 이제 막 성인이 됐던 21살 정도나 됐던 그런 친구라고 똘비는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 듣고, 야, 뭔, 너는 한참 어린 동생한테 이겨먹지도 못하냐 하면서 제가 술 한잔 하면서 놀렸던 이야기였는데, 야, 굉장히 근데 어렸고 누나가 결혼을 앞둔 나이 차가 많이 난 남매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확실히 좀 좁다고 느껴진 거는 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자기 지인도 그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네요. 예. 와, 이런 아마 댓글 이야기 달릴 거예요. 많은데? 저도 그 중에 27명 중 한 명입니다. 이렇게 또 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친구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진짜 그래요. 애초에 이런 걸 안 하면 이런 일이 없죠. 예. 그렇죠. 하지만 그래서 진짜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끝으로 저도 한번 범죄 실화를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또 제 친한 동생 중 한 명이 또 이런 범죄 네. 실화를 또 이야기해 줬는데 항상 뭔가 사람이란 게 범죄에 늘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맞죠? 모든 걸 다 네네. 의심을 조금 해보는 습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촌놈님 너무너무 전달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거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피해자분들이 거의 한 27명까지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생각이 정말 다 한 분 한 분마다 달랐었어요. 어떤 분들은 그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한 거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범죄의 피해자인 건 맞다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피해자였던 분들이 계시다면 내 친구가 피해자였습니다 라고 꼭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